네, 이처럼 30대 여성이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권력을 겨냥한 보복성 범죄에 대한 대책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7살 신원영군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친부가 정관 보건 수술을 예약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 네. 참 또 전직 강력팀장으로서 이번 사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사실 그 새로운 건 아닌데요. 국민 친화적 업무 또 민원인 우선 응대 매뉴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관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정작 이런 어떤 초동 수사라든가 온갖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안전 조치는 전혀 대책이 없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조금 뒤에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처음에는 염산으로 전해졌었는데 염산이 아니라 황산으로 밝혀졌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여성 38세 된 이 전모 여성이 경찰관들에게 3층 사이버 수사팀 복도 앞에서 이게 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의뢰를 해서 결국은 하루 만에 이게 황산이라는 성분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황산으로 이제 규정을 한 건데 이 황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입 경로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죠. 심각한 상황이죠. 네, 네. 지금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가 어떤 겁니까? 지금 구멍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왜 그 화학물질 관리법에 보면 예. 예를 들어서 이 구입자가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성명, 주소, 연락처, 그다음에 구입 물량, 사용처 이런 걸 모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게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규칙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적으로 지키는 오프라인 쪽에 상인들이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또 하나 지금 보도가 되긴 했지만 이 온라인 상에서 2,900원 정도만 주면은 순도 9.9%의 염산, 황산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아. 이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은 뭐 지마켓이라든가 그다음에 11번가라든가 이런 큰 대형 온라인 그 쇼핑몰 3사하고 네. 우리 관계 당국에서 협약을 맺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으로 좀 자제를 해주라라고 했지만 네네. 사실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요. 한 110개 정도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아하, 예. 한 110개 정도가 우르르 쏟아집니다. 아. 거기에서 얼마든지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허점이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상황이죠. 네, 유해 화학물질 관리도 좀 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피의자가 이제 3년 전에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각하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불만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쪽이 지금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2년도에 자기가 사귀는 남성과 헤어지고 네.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이 전모 씨에게 협박, 메시지, 그다음에 미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이 각하로 끝난 이유는 네. 경찰이 신고를 받고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해본 바 전혀 혐의가 없는 걸로 해서 이건 수사 가치가 없다 그래서 네네. 각하를 해버린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2월 8일 일이 바로 언제였냐면 설이었습니다. 네. 2월 8일 날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1층, 2층이 살고 있는데 1층에 두 세대 유리창을 파손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신고가 돼서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CCTV에 이 전모 씨의 소형으로 밝혀졌죠. 예. 그래서 이걸 관악경찰서에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합니다.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전에 이 고소를 했던 당시에 다른 사건을 담당했던 그 수사관 옆에서 바로 이 박 경사가 네. 굉장히 친절하게 이 응대를 해주고 상담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박 경사에게 물어봐라. 그다음에 박 경사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청탁을 하고 했는데 이건 폭력팀에서 하지 사이버 수사팀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이나 가정적이나 사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회피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결국은 이 박 경사를 타깃으로 보복 범죄를 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오히려 재물 손괴 그 사건이 좀 더 불만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전에
남자친구가 협박하고 미행한다 이 부분은 이미 본인이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아침 8시 45분에 사이버 수사팀에 들어가 제일 첫 마디가 네. 박 경사를 향해서 발길질하고 손에 가드를 들고 왜 전화 안 받아라는 게 첫 마디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예전에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다는 그 부분도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우울증 또 피해 망상 증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내용이 이겁니다. 굉장히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2012년도에 주거지 인근 한의원에서 치료한 흔적이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용이 우울증과 불안 심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이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프로파일러, 소위 말하면 범죄 행동 심리 분석을 간을 투입을 해서 해보니까 피해 망상증, 소위 말하면 이 과대망상 같이 본인이 남들이 나한테 어떤 큰 피해를 줄 것이라는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옛날 남자친구도 고소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박 경사에게 이런 황산 테러를 가한 요인이 됐던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 처벌 수위가 그 피해 망상증 때문에 좀 경감된다고 봐야 사실은 될까요? 2012년도 3년도 대법원 판례가 그 이전에는 이런 어떤 정신질환으로는 형의 감경이나 감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이후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런 추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신질환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을 핑계로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전혀 본인의 감경, 감면 사유가 어렵다. 네. 소위 말하면 참작해주기가 지금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그런 엄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네. 자, 이처럼이 자신의 어떤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뭐 경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 보복성 범죄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던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지금 그 대검과 경찰청 통계를 보면 172건이었던 게 최근에 작년도 보면 2014년도에 406건, 무려 2.45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우리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2014년도 12월 5일 날 그 수원지검에서 대학 교수가 제자가 자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때 형사조정실에서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과 고소인 그다음에 고소인 부모 6명이 있는 데서 황산 테러를 감행해버렸죠. 이게 보복범죄였거든요. 결국 3명이 중경상에서 6명이 다쳤었는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황산을 이용한 또 지구대 굴착기를 가져와서 한 40여 분간 난동을 부렸거나 네. 그다음에 차량 뒤 트렁크에 이 가스를 싣고 와서 그다음에 가스 배관을 잘라가지고 폭발을 시키거나 또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사용하거나 또 이런 경우 있죠. 바로 보도가 크게 됐던 부분인데 기억들 하실 겁니다. 서울 고검장을 역임했던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 건설업자가 고소인을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로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흉기를 들고 와서 보복범죄에서 구속이 되기도 하고 징역 6년형을 받았죠. 이런 보복범죄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 방송국에도 사실 보안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히 수사기관, 네.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특히 더욱 앞으로 세심한 어떤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인 친절 응대 네. 그다음에 국민 친화적 어떤 이런 업무도 좋지만 네네. 정작 그런 험한 일을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전혀 없다. 아. 이것은 이제는 새로 시작을 해봐야 되고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장 이런 일선에서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독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참 상황이 심각하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재정이 미미했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에 출입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 일반 국민이나 시민을 네. 범죄시 취급하느냐 하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해당 부서장이나 또 관계기관이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야라는 이런 지엽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범죄, 보복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대처가 안 되고 반복이 된다는 그런 공식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신원영군 사망 사건 말입니다. 이 사망한 직후에 새 부인과 아이를 갖기 위해서 정관 봉원 수술을 예약했다. 네, 정말로 네. 그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뉴스였는데요. 본인은 변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원영이가 우리로 인해서 사망을 했지만 다시 원영이 같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원영이로 짓고 싶다. 네네. 그래서 원영이 같은 아들을 다시 낳고 싶다라고 해서 정관을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하늘을 우러러 정말 너무 후한무치한 얘기라서 정말 어떤 워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원영이가 사망한 날에 모바일 게임을 했다고 하고요. 네. 부부가 술을 나눠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영이를 29일 날 락스 2리터를 들이부어서 그다음에 세면실에 가둬놓고 화장실에 네네. 가둬놓고 이제 본인들은 사망한 걸 확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또 게임에 열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 아이 사망을 발견하고 났는데 그 전에 경찰과 검찰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체인 스톡스 그런 호흡법. 그러니까 아이가 임종하게 사람이 임종할 때 그런 호흡을 하거든요. 길게 내세우거나 짧게 숨을 쉬거나 이런 부분을 엄마야라는 소리를 계모에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방치를 해서 결국 사망하겠다는 부분이 네. 알려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계모나 친부나 악마의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원영 군의 사망 시점이 이제 조금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29일 날 2리터 락스를 붓고 그다음에 31일 날도 또 폭력을 행사를 했죠. 네. 밥도 먹이지 않고. 그런데 31일 날 아이는 이미 사망한 걸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2월 1일 날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아이를 쌀 이불과 그다음에 비닐 랩을 구입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2월 1일과 2월 2일에 사망한 게 아니라 네. 이미 1월 31일 날 사망을 했다. 아. 그래서 범죄 사실에 1월 31일과 2월 1일 날에 걸쳐서 사망한 걸로 범죄 사실에 기재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건 명백하게 그러면은 살인죄로 입증을 받는 데는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지금 검찰에서도 기소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충분히 그러한 행위나 학대 행위로 인해서 미필적 고의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완연하게 있었다. 예. 이게 누구라도 그렇게 인정이 되고요. 또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또 적용한 부분이 뭐냐면 원영군의 누나, 지금 10세 됐죠. 이 누나를 무려 석 달 동안 때리고 굶기고 학대한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동복지법 위반 살인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부부에게 적용될 혐의 그리고 네. 형량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살인죄만 하게 되면은 네. 비속 살인이기 때문에 5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이고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벌을 하거든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대법원 양형의 살인 사건은 대법원 권고 양형이 10년에서 14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형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법조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사건들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